새로운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루하루가 소중한 뉴스 아이킥 뉴스 신세계.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모두 무죄가 났습니다. 아, 네. 사실 뭐 예측을 못한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 관련해 가지고 1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요. 검찰 기소 후에 1252일 만이고 약 3년 5개월 만에 나온 첫 결과입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그리고 시세 조정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 혐의에 대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했고요. 함께 기소됐던 이제 관련자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그리고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등 피고인 13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제일모직 주가를 끌어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서 합병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다라는 혐의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주요 주주들에 대한 매수를 시행한다든지 국민연금을 상대로 해서 불법 로비를 저질렀다. 이 국민연금을 상대로 한 불법 로비는 이제 국정농단 사건의 뿌리가 되는 건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이제 확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은 이게 무죄다라는 겁니다. 참여연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이 이재용의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이미 인정을 했었던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결과다. 재벌들은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해서 함부로 그룹 회사를 합병해도 된다는 이상한 괴이한 선례를 남기게 된다. 뭐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과 의미는 오늘 신박한 경제 시간에 박시동 평론가 이창민 교수가 풀어드리는데요. 특히 이창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재벌 총수들이 사법 리스크가 실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실증 분석을 한 전문가예요. 그래서 한번 또 따박따박 따져보는데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해서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다 무죄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이재용 회장은 무죄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경영권 승계를 당했다. 그렇죠. 본인은 뭘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네, 결과로서 경영권 승계를 당하신 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통해서 수익 창출 당하신 분, 디올백 수수 당하신 분. 그래서 굉장히 재밌다. 경영권 승계를 당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자, 이게 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는 오늘 4부에서 이창민 교수, 박시동 평론가와 함께 따박따박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댓글에서는 이거 혹시 떡볶이 먹방효가 아니냐라는 떡볶이의 힘. 분도 계신데 뭐 물론 이제 법원의 판단이 그런데 좌우되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사건 특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장부상 가치를 부풀린 혐의 이거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수사에 참여를 해왔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한동훈 혹은 윤석열 한동훈 팀의 여러 이제 법정에서의 이 결과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이 정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이복현 금감원장 그다음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부 다 관여했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해서는 관여했던 사건들이에요. 이게 하여튼간에 오늘의 1심 판단은 경영권 승계 당했다. 이재용 회장은. 자, 자세한 건 4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제 안에서 승리 얘기를 찾겠다라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광주를 찾는 날이었는데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준연동형 제도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과거 회기가 아니라 준연동형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거로의 회기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뭐 이걸 이제 막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대 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은 다른 쪽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어떤 당위론을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을 구축해서 민주당의 승리와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다. 이 점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결국 이게 이제 일종의 맞대응 위성정당 성격이기 때문에 우회로를 선택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 그리고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 결국 준 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결정도 모두 저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각 당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가 중요하겠죠.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라고 하는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이미 들어갔고요. 이미 본격화를 했습니다. 온라인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제 과정을 그대로 이제 밟아가게 될 걸로 보이고요. 정의당과 녹색당 같은 경우는 녹색 정의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연합정당에 이제 운을 띄웠고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은 새진보연합이라는 이제 일종의 플랫폼 연합정당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이런 진보 야당들과 함께 통합 비례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넣고 누구를 뺄 건지 어떤 식으로 이제 비례 명단을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협상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이 협상이 상당히 좀 진통이 심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정 자체가 이제 쉬울 건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이제 첫 발을 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그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이재명 대표가 찾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제3 세력들까지 힘을 모아서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런 뭐 목소리도 결국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소위 그 준 위성정당 내지는 준연동형 내에서 비례연합정당에서 관건은 그 함께 비례연합정당의 플랫폼을 사용할 정당에 녹색정의당이 들어갈 거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었고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뭐 지금은 대표죠. 공동대표는 공식적으로 제안이 오면 당 내에서 논의하겠다가 공식 입장이었었고 그다음에 용해인 의원과 3인당 등이 함께했던 새진보연합 같은 경우는 최초로 이런 걸 제안을 했던 그룹이 그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영 논평이 나왔고요. 진보당 같은 경우는 목요일 저녁인가 금요일 날 그 용해인 의원이 제안했던 것과 유사한 제안을 또 했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누구와 테이블을 꾸려서 이야기를 할 건가가 1차. 그다음에 2차는 책임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권한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민주당이 그래야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당선 가능 순번까지 민주당이 몇 석, 그다음에 나머지 진보 정당을 표방하는 작은 정당들이 몇 석을 가져갈 거냐. 이거를 퐁당퐁당 교호 순번으로 민주당 1명, 다른 당 1명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은 1번부터 뭐 몇 번까지는 소수정당 그리고 그 뒷번호는 민주당 이렇게 갈 거냐라고 하는 등등이 앞으로 남은 과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거침없이 아이킥 장성철, 장윤선 두 분과 각 당의 속내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지대 소위 제3지대라고 하는 이낙연, 이준석 이쪽은 조금 심란합니다. 보니까. 좀 삐걱거리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비례대표 그 선출 방식이 준연동형제로 이제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제3지대 입장에서는 한숨 돌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와는 반대로 제3지대 내부에서 교통정리는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그리고 민주당 탈당파 의원 3명이 주축이 됐던 미래대연합이 어제 공동 창당 대회를 열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미래의 인재위원장이었던 이낙연 전 대표하고 미래대연합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었던 김종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당대회를 앞두고 이원욱 의원과 조응천 의원은 이번 합당을 묻지마 통합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참여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는 것은 영혼 없이 몸만 얻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묻지마 통합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박원석 새로운 미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거 제2의 윤영천 사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뭐 조홍천, 이원욱 두 의원 같은 경우는 협상 과정에서 당명을 놓고 좀 충돌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규정할 거냐 이런 것들을 두고도 양측 사이에 좀 이견이 표출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동창당 과정에서 이렇게 내부 갈등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소위 제3지대가 빅텐트까지 끌어갈 수 있을 것이냐, 동력이 좀 상당히 소실된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좀 높은 공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지금의 선택이 흡수통합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명분인지 그냥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인지 요거는 이제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무소속으로 갈지 아니면 개혁신당 이준석 쪽과 합류를 할지 등등등 관련해 가지고 이제 행보를 보면 드러나겠죠. 그렇죠. 예. 개혁신당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무소속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조응천 의원은 개혁신당으로 가서 대구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도 대구 지역 정가에서는 이미 공론처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분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명분과 실제 행보가 같이 조화롭게 보이느냐 아니면 말다 행다가 되느냐 이거 국민들이 조금만 지켜보면 바로 드러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경률 비대위원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어제 SNS로. 그렇습니다. 본인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는다. 숙고 끝에 내린 저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저의 결심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 마포을에 출마해가지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꺾고 오겠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제 호언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총선 불출마를 선택을 했습니다. 당장 용산 압력에 굴복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직접 의견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제안, 압력 뭐 그런 거 전혀 없었고 오히려 있었다면 저는 전혀 뭐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고 다만 당 내외에서 분명히 그런 말씀은 있었죠. 뭐 둘 중에 하나는 사퇴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시간차 사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한창 그 윤한 갈등이 표면에 불거졌을 때는 이 아무래도 이제 직접 그 비대위원이 김경일 비대위원이 바로 사퇴를 해버리면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으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뒤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사천 논란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김 비대위원을 계속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의외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결국 대통령실이 공천 주도권을 조금 더 가져간 거 아니냐, 판정승을 거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대통령실의 압력에 따른 결정은 아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었고요. 저는 김 비대위원이 총선에 출마해서 이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 불출마가 본인의 확고한 결정이라서 존중하기로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혹시 대통령실 요구에 따른 거 아니냐라고 기자들이 질문했더니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반면에 김 비대위원은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불편해하는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어떤 발언권을 확보한 거냐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좀 없었고 대신에 노무현 재단과 정 의원을 향해서 이 본인의 재반박에 나서는 그러니까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정 의원이 지난주에 김경률 비대위원의 공세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한 게 여성가족부의 사업 결과 보고서를 보면 자부담금 19억 8천만 원을 부담했다고 하는 게 어디에도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이제 정 의원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 의원 측에서 다시 재차 반박을 내놨습니다. 이미 여성가족부에 이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거기 보면 총 24억 5,954만 원이 소요가 됐고 국고보조금 5억 원에다가 정 의원이 부담하는 자부담금 내역으로 19억 5,954만 원을 분명하게 적어냈다. 그리고 이제 이 보고서들은 이미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성가족부도 19억 원 자부담금 제출했다는 정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여성가족부 태도는 왜 이렇습니까?
뭘 긍정도 부정도 안 해요. 긍정을 하거나 부정을 하거나 해야지. 그렇습니다. 뭐 왜냐하면 정의원에서 보고서를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보고서가 맞는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여기 보면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건립 사업 보고서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신청액 5억 원, 자부담액 19억 5,954만 5천 원 여기 있어요. 이거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신세계에서 여성가족부한테 확인하면 되는 거다. 더군다나 여당 비대위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늘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가 사업보고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정의원에서 사업보고서를 공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김경률 비대위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저는 그것도 그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문제라고 봐요. 김 의원이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집중해서 더욱더 큰 일을 할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여당 대표잖아요. 팩트 체크 안 하십니까? 여성가족부의 보고를 좀 받으세요. 사실 확인을 좀 하시고요. 앞으로 더 큰 일,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될 거다. 더 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거짓말이라고 한 거 취소하겠습니다. 더 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정말. 더 문제가 뭐냐면 실제 이제 보고서를 보면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 5억 원의 은행 이자가 46,133원이거든요. 그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보고서에. 것들도 보고서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정의원에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해당 사업이 진행된 게 2012년인데 이명박 정부 시절이다. 그때 과연 자부담금도 내지 않고 정의원에서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면 과연 가만히 있었겠느냐. 오히려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한테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언론을 상대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이명박 정부가 보조금 관리를 엉터리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라 그러면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노무현 재단은 건축비 2,100만 원? 건축비 실제 평당 건축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추산은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강남 아파트 500만 원 평당 건축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인지 그거부터 좀 입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500만 원, 700만 원 평당으로 해서 강남에 아파트 지을 수 있다라는 말 글쎄요. 저는 검증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증된 사실을 저는 못 찾겠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네. 뭐 이 둔촌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2023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건축비 계약액이 2,200만 원이었습니다. 예. 더군다나 그건 개인 주택이죠. 노무현 센터는 공공시설입니다. 오디오부터 이런 게 다 달라요.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건축하는 게 개인 주택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둔촌주공 아파트 평당 건축비 2,100만 원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님.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건축 사업하는 분한테 확인을 하신 건지 참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은 어제 KBS 신년대담 녹화를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사전 녹화 방식이고요. 이 녹화 결과물은 7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9을 진행하는 박장범 앵커하고 대담을 진행했고 민생 토론회에서 핵심적으로 논의가 됐던 국정 과제라든지 정책 방향들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의 소위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별도로 밝혔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밝혔던 내용들, 그러니까 몰래카메라 공작이다, 혹은 이게 이제 기획된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아쉽다라는 정도의 입장 표명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담 녹화를 끝낸 뒤에는 이관섭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설 명절 인사 촬영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별도로 이제 출연하지 않았고요. 변진섭 씨의 노래를 합창하는 형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다라는 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하는 그 노래 합창하신다고. 롱롱 타임오버 이후에 이제 사랑이 필요한 것까지 나오는 건데 이것도 그러면 그런 겁니까? 짐승에 그 덫에 걸린 짐승이라고 이수정 교수가 이야기를 했죠. 어느 덫에 걸리면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덫이 있는 곳을 안내해 주시면 제가 기꺼이 가서 그 덫에 한번 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짜리 백이 나오는지.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